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예술이야기 129회입니다. 이번 회에는요, 1991년도 3월에 나온 예술과 비평 23호에 실린 차범석 선생의 연극계의 인맥, 한국문화예술계 이면사, 연극이라는 글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접하게 되면 그 자료들은 온건하고 모범적인 어조를 가진 건전한 어투를 가진 것들도 있고 어딘가 제한적이면서 특수한 관점을 담고 있는 무언가가 툭 붉어져 나온 것 같아 보이는 색채를 지닌 자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범석 선생이 쓴 연극계의 인맥이라는 글은 후자에 속한다고 저한테는 느껴지고요. 이런 자료들에 접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자료들에게 호의적이건 호의적이지 않건 간에 조금 더 해석의 여지와 재미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차범석이 쓴 연극계의 인맥이라는 글은 어떤 면에서 흥미로운지 우리들이 한번 같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계나 예술계에서 인맥이 형성된다는 현상은 어느 의미로 보아서는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것은 인맥이 형성되는 요인이 대개의 경우 사제관계 아니면 선후배관계에서 성립되는 매우 소박하고도 자생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른바 학맥과도 이어짐으로써 인간미가 넘치는 일이니만큼 권장할 만한 공동의식체의 형성이자 유대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 이 자연스럽고도 인간적일 수 있는 인맥이 허물어져 나가면서 또 하나의 갈등을 겪는 현실을 낳고 있다. 원래 인맥이란 이를테면 시간성을 토대로 한 인간관계의 형성체였다.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란 결국 그들 사이에 연령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윗사람의 예풍이나 발자취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추정하거나 계승되어짐으로써 그 예술의 성숙을 기해왔던 게 예술계의 상식이다. 따라서 그것을 도제주의라고 일컬었고 세습주의라고도 지칭했다. 즉, 앞서가는 선배 예술인의 예술 세계를 존중하고 또 계승함으로써 예술도 살고 인간도 성숙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의 맥이 이루어졌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문학, 미술, 음악, 무용계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것을 반봉건적이며 고식적이요 폐쇄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인맥의 형성이 예술적인 공감대에서 비롯되었고 그래서 좋은 스승 아래서 좋은 제자가 배출된다는 너무나 상식적이고도 동양적인 인습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유독 연극계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아니 1920년대나 1930년대만 해도 그와 같은 도제주의는 엄연히 살아있었다. 한 극단에 입단하게 되면 극단의 대표격이거나 간판배우 밑에서 온갖 잔심부름부터 시중을 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그림자 노릇을 해야만이 그 예도에서 대성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신연극사를 보더라도 신파극이건 신극이건 그러한 도제주의에서 벗어나 하룻밤 사이에 스타덤에 올랐던 극작가, 연출가 그리고 배우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예컨대 동랑 유치진의 그늘에서 40여 년을 자라온 이해란이나 김동완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동양극장을 거점으로 한 이른바 상업주의 연극의 스타였던 황철, 차홍려, 박명신, 서일성 등도 모두가 박진이나 최독견의 그늘에서 자라난 당대의 명배우임에 틀림이 없다. 이와 같은 예는 처음부터 하나의 인맥을 형성하려는 의도적인 발상에서가 아니라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훌륭한 인간관계가 곧 하나의 예술로 통했고 그것이 한 걸음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인맥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온 연극계의 인맥이 서항석 대 유치진 시대에서 이해랑 대 이진순의 시대로 이어진 데 이어서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극계의 또 다른 인맥이 형성되자 그 판도에 하나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1968년 2월 26일과 27일 수유리에 있는 아카데미 하우스에서는 연극 사상 일찍이 없었던 대규모의 연극을 위한 대화가 열렸었다.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차범석과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공동 주최했던 이 모임은 실질적으로는 제1회 연극인 대회라는 명칭으로 진행되었었다. 연극뿐만 아니라 인접예술계까지 합하여 5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폭넓고도 진지한 연극진흥의 목소리가 높게 울려 퍼지기도 했었다. 참고삼아 이 모임에서 발표된 주제를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신극 60년과 내일의 연극, 유치진. 2. 연극 육성책, 차범석. 3. 무대 형상화의 내용과 형식, 김경욱. 4. 대중문화와 내일의 연극, 여석기. 이상과 같은 주제 발표에 이어 진지한 대화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여기에 참여한 명단을 보자면 서항석, 박진, 오영진, 이두현, 이진순, 이혜랑, 이병복, 김정욱, 김의경, 전광용, 최창봉, 김갑순, 나영균, 김창구, 이인선 등으로 그 당시 우리나라 연극계 기성세대와 신진세대가 모두 모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 모임은 세속적 표현을 빌리자면 연극계의 총화와 단결을 다짐했고 이른바 초당파적 차원에서 공동관심사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것은 그 당시만 해도 연극협회에 등록된 회원 단체 수가 21개였고 회원 수도 고작 300명 정도의 오붓한 식구였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대립과 갈등은 내재하고 있었음은 의심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대화 과정에서 하나의 작은 풍랑이 일어난다. 그것은 네 번째로 주제를 발표했던 고려대학교 여석기 교수의 발언이 그 증언이었다. 여석기 교수는 주장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다. 신극 60년이라고 시간의 길이만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 모질게 말해서 희곡에 관한 한 전통도 없고 고전도 없다고 생각한다. 형식을 통해 대상을 찾는 방향을 전혀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고통을 수많은 신인, 작가 지망생을 포함해서 들의 작품 속에서 보며 고전과 전통이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다음 순간 박진의 그 걸걸하면서도 예리한 독특한 말투가 6개의 발언을 막았다. 잠깐만, 지금 뭐라고 했어? 이 땅에는 전통도 고전도 없다고? 그럼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연극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전통이라는 게 그저 세월만 흘러보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후세들에게 자랑스럽게 계승시켜줄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 앉아있는 경안이나 동랑이나 그리고 나까지 몰아잡아서 해놓은 일이라고는 없다 이거요? 경안과 동랑은 서항석과 유치진의 호이다. 그럼 선생님 세대에서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신파연극이 고작 아닙니까? 그래, 신파연극을 했다. 그래도 내가 한 연극은 고등신파다. 그게 뭐가 잘못이란 말이야? 어디서 함부로 떠들어대는 거야? 아니, 외국 유학하고 영어 나부랭이나 시부렁대며 대학에서 가르치면 다인가? 우리처럼 국내에서 고생한 사람의 연극은 하나도 취하게 못된다 이건가? 그게 무슨 놈의 논리야? 장내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경직되었다. 평소에도 소주를 즐기던 다혈질 성격인 박진의 상기된 표정과 언성은 쩌렁쩌렁 울렸다. 박진은 말리는 후배들이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러나 경안 서왕석과 동랑 유치진은 미소를 머금은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그러나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불길은 좀채로 삭힐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가 표면화된 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이나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었다. 바꾸어 말해서 오래전부터 연극계 일각에서는 기성연극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한 군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군상들 가운데서는 가장 나이가 들었고 현직 대학 교수인 6기가 평소에 품고 있었던 생각을 논리적으로 피력한 것뿐이다. 6기는 1962년 드라마센터 개관에 참여했던 이른바 해외파 가운데 한 사람이다.
물론 동락유치지는 한국 연극의 장래를 위하여는 새로운 두뇌의 소유자를 끌어들여서 연극의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첫 단계로 드라마 센터 안에 연극 아카데미를 설치했으며 그 책임을 6기에게 맡겨왔었다. 6기는 그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는 젊은 극작가와 평론가들과 생활을 해온 가운데 이른바 기성연극의 취약점이 무엇이며 우선적으로 혁신의 손을 써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 연극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론 분야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다. 진정한 예술의 발전이란 창작 못지않게 비평 기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예술계를 들여다볼 적시면 문학 분야를 제외하고는 평론이란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음악의 유한철, 이성삼, 미술의 유준상, 이일, 이경성, 영화의 호현찬, 이영일, 이명원, 무용의 조동화, 김경옥 정도가 있었다. 그리고 연극은 오화섭, 6기 두 사람뿐이었으며 일간지 문화부 기자로서 최일수, 신우식, 임영웅, 김진찬 등이 가끔 관극평을 실을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6기를 중심으로 이른바 평론가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외 없이 외국 유학에서 돌아온 30대 젊은이들이었다. 이상일, 이태주, 한상철, 양혜숙, 유민영 등으로 이 가운데서 한상철만은 외국 유학을 거치지 않은 소장파였다. 이날 연극을 위한 대화에서의 6기의 발언은 바로 이들 소장 연극평론가들의 시각까지도 포괄적으로 대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우리의 연극사는 공연 자체에만 치중해 왔을 뿐 이론적인 정립도 없을 뿐더러 더구나 해외 연극의 도입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데 가장 깊은 취약점이 있다고 진단을 했다. 그러므로 6기가 맨 먼저 구체적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개시한 일은 연극평론이라는 연극 전문지를 창간했다는 점이다. 이 책은 1970년 4월 10일에 첫 토를 냈으니 앞서 소개된 아카데미 하우스 사건부터 2년 후의 일이다. 연극평론은 발행인 겸 편집인이 6기 자신이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18호까지 찍어냈다. 우리나라 연극사에서 전문적인 연극지가 나오기란 1965년 이진순이 발행한 연극이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은 발간 2번으로, 그것도 개간으로 나온 단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극평론은 국판으로 된 개간지였지만 18호까지 나온 비교적 장수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책의 필진이 바로 한국 연극의 또 하나의 실세를 형성하는 기틀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서 주요 필자를 열거하자면 한상철, 이상일, 정병희, 조동일, 심우성, 서연호, 유민영, 양혜숙, 그리고 6기 등을 꼽을 수가 있다.